매일 꿈속에서 내가 죽인 단종의 모습이 계속 나타나. 너무 무서워. 조선 역사상 가장 끔찍한 죽음을 맞이한 왕이 있습니다. 온몸이 피부병으로 썩어 들어가고 매일 밤 죽은 조카의 환영에 시달리며 51세에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세조. 12살 어린 조카 단종을 죽이고 왕이 된 그는 왕좌를 차지한 순간부터 13년간 단 하루도 평화롭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벌이다. 세조는 죽는 순간까지 이 말을 되뇌었습니다. 지금부터 단종을 죽인 죄책감과 온몸에 퍼진 피부병으로 죽는 날까지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냈던 세조, 즉 수양대군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형님, 제가 지켜야 할 것은 왕실입니까? 아니면 어린 조카입니까? 1452년 5월 경복궁 대전에서 문종이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재위 2년 3개월, 39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침상 곁에 선 수양대군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의 마른 손을 잡고 있던 그의 눈빛에는 슬픔과 함께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원자를 부탁하오. 문종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12세의 단종이 그렇게 조선의 6대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왕이 된 단종은 너무 어렸습니다. 조정은 순식간에 고명 대신들의 손아귀에 들어갔습니다. 좌의정 김종서, 영의정 황보인. 이들은 세종과 문종의 유명을 받들어 어린 왕을 보필한다는 명분으로 조정의 모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인사권을 뜻하는 황표정사는 완전히 그들의 수중에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날마다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왕자들의 대궐 출입조차 제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세종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무예와 학문 모두에서 뛰어난 재능을 인정받았던 그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호방한 성격으로 말타기와 활쏘기에 능했고 아버지 세종은 특히 그를 아꼈습니다. 월인석보와 역대병요 편찬에 참여하며 문무를 겸비한 왕자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조카가 왕이 된 순간 그저 왕의 숙부일 뿐이었습니다. 1453년 어느 봄날 권람이 찾아왔습니다. 대감, 이대로 두고 보실 겁니까? 김종서와 황보인이 왕권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수양대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얼마 후 권람을 통해 한명회를 만났습니다. 경덕 궁직으로 있던 한명회는 세상을 읽는 능력이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불우한 처지에 그는 수양대군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왕권이 추락했습니다. 신권이 막강해졌습니다. 지금 조선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것이오? 대감께서 나서셔야 합니다. 한명회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홍달손, 양정 등 유능한 무인 30여 명을 포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수양대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은 유난히 밝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두 가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아버지 세종께서는 적장자 승계를 간절히 원하셨다. 형님도 그 뜻을 받들어 어린 단종에게 왕위를 물려주셨다. 나는 그 뜻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왕실은 무너지고 있다. 신하들이 왕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있다. 아버지께서 평생 이루신 왕권이 무너지고 있다. 내가 나서야 한다. 집현전 학사들도 하나둘 그의 편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신숙주, 정창손, 정인지, 김질. 이들은 모두 세종 때부터 인정받던 인재들이었습니다. 대감, 결단을 내리셔야 할 때입니다. 한명회가 다시 찾아왔을 때 그의 손에는 한 장의 종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거해야 할 인물들의 명단이었습니다. 맨 위에는 김종서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그 종이를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한 번 손에 잡으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야 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준비하시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1453년 10월 10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양의 하늘은 핏빛으로 물들 것이었습니다.
대감, 칼에 피가, 너무 많은 피가 묻었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밤, 홍달손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종서의 집 마당에는 70세 노신의 시신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관복 차림으로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계속하시오. 그날 밤 한양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양정이 이끄는 무사들이 황보인의 집을 습격했습니다. 영의정 황보인은 침상에서 끌려나와 그 자리에서 처형당했습니다. 조정의 핵심 대신들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잔혹한 학살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종서를 죽인 후 수양대군은 즉시 단종을 찾아갔습니다. 전하, 김종서가 모반을 꾀하였습니다. 일이 급박하여 먼저 처리하였사옵니다. 12세의 어린 왕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삼촌의 옷에 묻은 핏자국을 보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유정난은 성공했습니다. 수양대군은 영의정이 되었고 조정의 실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한명회, 권람, 신숙주 등은 1등 정난 공신에 녹훈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 대가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동생 안평대군이 문제였습니다. 세종의 셋째 아들이었던 안평대군은 학문에 뛰어나고 집현전 학사들의 지지를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김종서, 황보인과 가까웠습니다. 형님,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평대군이 절규했지만 수양대군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모반을 꾀했다는 죄목으로 강화도로 유배 보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사약을 내렸습니다. 1453년 10월 친동생이 죽었습니다. 금성대군도 위험했습니다. 세종의 6째 아들이었던 금성대군은 단종의 편에 서려 했습니다. 그 역시 순천으로 유배된 후 사사되었습니다. 수양대군의 손에는 이제 두 동생의 피까지 묻어 있었습니다. 1455년 유니월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었습니다. 조정 대신들이 단종에게 압력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정인지 한명회가 앞장섰습니다. 금성대군의 목숨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 단종은 어쩔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숙부님께 왕위를 물려드리겠습니다. 단종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겨우 14세의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친히 대보를 수양대군에게 전했습니다. 유니월 11일 수양대군은 조선의 7대 왕 세조가 되었습니다. 즉위식은 화려했습니다. 백관들이 절을 올렸고 축하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세조의 눈에는 기쁨보다 다른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왕이 된 그는 침전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2년 전 결심을 굳혔던 그날 밤과 똑같은 달이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옳았는가? 중얼거림이 고요한 밤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대답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종은 상황이 되어 수강궁으로 물러났습니다. 왕좌에서 쫓겨난 14세 소년의 뒷모습을 보며 세조의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다. 역사는 그렇게 기록할 것이었습니다. 권력은 얻었지만 그 대가가 무엇인지 세조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아주 곧 그는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하, 성삼문 등이 단종 보기를 꾀하였습니다. 1456년 6월 2일 밤 김질의 급보가 궁궐에 전해졌습니다. 세조는 침상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창덕궁에서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연회 자리에서 자객들이 세조를 습격하고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즉시 체포하라.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흥부, 유성원. 이들은 모두 세종 때부터 이름을 떨친 집현전의 수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린 단종을 끝까지 지키려 했습니다.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착형, 즉 단근질이 가해졌습니다. 달군, 쇠로 살을 찢는 형벌이었습니다. 궁궐 지하에서 비명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상황을 복위시키려 했는가? 그렇다. 역적은 그대다. 성삼문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굴하지 않았습니다. 6이나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모진 고문에도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참혹한 처형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조는 처형만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사육신의 가족들까지 모두 죽였습니다. 처자식들은 노비가 되었고 삼족이 멸했습니다. 한양 저잣거리에는 시신들이 며칠씩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조는 결심했습니다. 단종을 더 이상 두어서는 안 된다고. 1457년 6월 단종은 노산군으로 강봉되었습니다. 왕도 아니고 상왕도 아닌 그저 군으로 격하된 것이었습니다. 영월로 유배되었습니다. 조카를 죽여야 하는가? 세조는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의 압박이 거셌습니다. 노산군이 살아있는 한 영모는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1457년 10월 사약이 영월로 보내졌습니다. 17세의 단종은 관풍원에서 사약을 받았습니다. 삼촌, 어찌 이러실 수가? 단종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세조는 며칠 동안 침전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궁녀들은 밤마다 침전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자 2장, 훗날 덕종으로 추존될 세조의 장남이 갑자기 병을 얻었습니다. 건강했던 20세의 청년이 불과 며칠 만에 위독해졌습니다. 세조는 의원들을 불러 모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세자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날 밤 세조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현덕왕후 권씨가 나타났습니다. 단종의 생모였던 그녀는 세조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죄 없는 내 자식을 죽였으니 나도 내 자식을 죽이겠다. 꿈에서 깬 세조는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세자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조는 광기에 사로잡혔습니다. 현덕왕후의 무덤을 파헤쳐라. 신하들이 경악했지만 세조의 명은 단호했습니다. 현덕왕후의 묘가 파헤쳐졌고 관이 끌어내졌습니다. 폐서인되어 왕후의 지위마저 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렵 세조의 몸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피부에 종기가 돋아났습니다. 가려움과 고통이 밤낮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벌인가? 세조는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긴 고통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전하, 또 악몽을 꾸셨습니까? 1460년 궁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조의 얼굴은 창백했고 침구는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밤마다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단종의 목소리가 들린다. 삼촌, 삼촌이라고 부른다. 세조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시종들은 서로 눈짓만 교환할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피부병은 날로 악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종기였던 것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의원들은 역창이라고 했지만 궁궐 안에서는 다른 소문이 돌았습니다. 문둥병, 즉 나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끔찍한 고통이 계속된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조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낮에는 왕으로서 정사를 돌보았지만 밤이 되면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침전에서는 비명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단종아, 삼촌을 용서해다오. 궁녀들이 증언했습니다. 세조는 밤마다 환영을 보았습니다. 영월의 관풍헌이 눈앞에 나타났고 사약을 든 단종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성산문과 박팽년이 피를 흘리며 다가왔습니다. 안평대군과 금성대군이 원망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조는 전국의 사찰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1464년 그는 속리산으로 향했습니다. 피부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사실은 마음의 병을 치료하고 싶었습니다. 법주사에 머물며 불공을 드렸습니다. 속리산으로 가는 길목에 정의 품송이 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길을 가로막고 있었는데 왕의 가마가 지나가자 가지가 스스로 들어 올려졌다는 전설이 생겼습니다. 백성들은 하늘도 세조를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인정이 아니라 그저 우연일 뿐이라는 것을. 1465년 오대산 상원사를 찾았습니다. 더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세조는 절압 계곡에서 목욕을 했습니다. 차가운 물에 종기난 몸을 담그면 잠시나마 고통이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감, 등을 밀어드릴까요? 어린 동자승이 나타났습니다. 세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자승은 조심스럽게 세조의 등을 씻어주었습니다. 종기가 난 피부를 정성스럽게 문질렀습니다. 왕의 몸에 병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지 마시오. 세조가 말했습니다. 동자승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하, 문수보살을 직접 보았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동자승은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세조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피부병이 조금 나아진 듯 했습니다. 세조는 감격했습니다. 딸 의숙공주가 이 이야기를 듣고 동자승의 모습을 조각상으로 만들어 상원사에 봉안했습니다. 하지만 병은 다시 도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종기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피고름이 옷에 배어들었습니다. 악취가 났습니다. 왕의 몸에서 나는 냄새였습니다. 밤의 악몽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벌이다. 내가 지은 죄의 대가다. 세조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신하들은 그런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강력했던 세조는 이제 고통에 시달리는 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불공도, 온천도, 명의들도 소용없었습니다. 세조의 몸과 마음은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전하, 이제 그만 편히 쉬십시오. 1468년 9월 정희왕후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조의 얼굴은 해골처럼 말라 있었고 온몸의 종기에서는 끊임없이 피고름이 흘러나왔습니다. 51세였지만 70세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단종아, 삼촌이. 세조는 헛소리를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끝내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1468년 9월 8일 세조는 승하했습니다. 재위 14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참한 죽음의 이면에는 아주 충격적인 진실이 있었습니다. 세조는 왕위에 오른 순간부터 단 하루도 평화롭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13년 동안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피부병은 점점 악화되어 온몸을 뒤덮었습니다. 신경쇠약과 정신질환까지 겹쳤습니다. 의원들은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약도, 침도, 불공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세조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아니라는 것을. 1984년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상원사 문수동자상의 복장 유물에서 세조의 속적삼이 발견되었습니다. 500년이 지난 그 옷에는 여전히 피고름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조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증명하는 물증이었습니다. 역사는 세조를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조선왕조실록에는 세조의 업적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했고 직전제를 실시했으며 국방을 강화했습니다. 능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도 기록되었습니다. 세조 왕위의 도덕적 명분 부재와 정통성의 하자는 재위 기간 동안 그늘처럼 따라다니는 부담이었다. 사육신의 후예들은 대대로 세조를 역적으로 여겼습니다. 단종은 죽은 지 240년이 지난 1698년에야 복위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는 노산군일 뿐이었습니다. 세조가 죽은 후 아들 예종이 즉위했지만 1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손자 성종이 왕이 되었습니다. 성종은 할아버지 세조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살인파를 등용하고 신하들의 간언을 받아들였습니다. 세조의 무덤인 광릉은 경기도 남양주에 있습니다. 정희왕후와 함께 묻혀 있습니다. 조선 왕릉 중에서 처음으로 좌우에 능을 배치한 동원이강릉 형식입니다. 무덤은 조용합니다. 하지만 5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묻습니다. 세조는 과연 편히 잠들고 있을까? 권력은 피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왕좌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조정을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얻을 수 없었습니다. 하루도 편히 잠들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세조는 왕이 되었지만 인간으로서는 파멸했습니다. 그의 생애는 하나의 교훈을 남깁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권력은 결코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권력의 정점에 서는 순간 동시에 지옥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세조의 마지막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았습니다. 저것이 왕의 모습인가, 죄인의 모습인가? 역사는 아직도 답을 찾고 있습니다.